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로군요. 그 노래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뭐 한 달까지 되돌아보지 않더라도요, 바로 어제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나 스스로가 면구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또 쓸데없이 화를 내고 나를 소비한 날이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정말 머리 뚜껑 열리고 열이 확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죠. 어떨 때는 말이죠, 저 혼자 스스로 저에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아우, 정말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뭔가 왜 하나가 정리되는 느낌? 그런 거요. 그래도 2월 한 달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2월 수고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싶어요. 자,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요, 소비자 주권 시대, 그리고 소소한 주치 두 분 모시고 또 우리들이 궁금한 거 풀어보고요. 네, 오늘 슬로우 뉴스 편집장이신 민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첫 방송 하시고 또 그걸 들어보셨다면서요? 아, 모니터를 했죠, 제가. 네. 예. 소감은? 아, 말이 많구나, 내가. 말을 좀 줄여야겠다. 근데 어차피 청취자들이 좀 너무 괴롭겠다. 할 말만 하자.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 좀 많아지네요. 예. 네. 아, 근데 어차피 그 소비자 문제는 그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어떻게, 슬로우 뉴스라는 미디어를 하게 됐는지, 네. 제 어떤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은, 언론 소비자에서 언론 생산자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개념을 만들어준 인터넷을 만났기 때문에, 네. 슬로우 뉴스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추어 저널리즘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경과를 거쳐왔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네. 인터넷 시대의 어떤 많은 시민들 대부분이겠죠. 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네. 뭐랄까. 인식을 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그냥 되게 뭐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내가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다. 예, 네. 굉장히 쉬운 얘기. 근데 이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대중에게 보급되기 전에는 뉴스 생산이 굉장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왜 집에 밥솥이 있어서 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전에는 다 밥 공장에서 공급받았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과연 아마추어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일, 나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산자 프로슈머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이 개념 접한 것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에 제일 처음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언급을 해요. 네. 엘빈 아저씨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쇼킹했어요. 네. 저는 당연히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뉴스 소비자, 네. 또 뉴스 독자, 또 라디오로 치면 그냥 청취자, 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그걸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네. 그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산자일 수도 있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소비하는 것 자체도 네. 생산의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이구나. 네. 이를테면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 네. 이걸 청취하고 피드백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생산의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려주신 글들을 보면서 이것 자체가 방송이 되고 우리를 재미나게도 하고 때로는 올리신 고발성 있는 글에 분노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소비면서 생산인 것이죠. 근데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바탕 아까 말씀하셨던 도구적인 차원에서 네. 물적인 바탕의 차원에서 네.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은 1989년이에요. 네. 1989년에 네.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네. 이후에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그렇죠. 글을 쓸 수 있고 예전에는 신문을 받아보기만 했고 네. 공중파 TV를 브라운관을 켜서 보기만 했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보편화되고 네. 누구에든 뉴욕에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무슨 파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외국어만 조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경상도에 있는 누구 광주에 있는 누구에게든 내가 블로그 혹은 뭐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픈소스라는 형식이 네. 제공이 되니까 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2000년대에는 온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이 몇 년인가요? 20년 남짓한 세월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죠. 네. 그러면은 그 89년 이 무렵부터 인터넷을 쓰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중요한 그 발자취만 꼽아본다면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자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 저널리즘 혹은 네네. 아마추어 저널리즘. 네. 일단 뭐 아마추어 시민 어떻게 다른 거냐. 뭐 이건 학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쉬워요. 네. 시민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눈뜬 사람들. 네. 그렇죠. 개인적인 네.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아마추어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자신의 열정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 직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그렇죠. 쓰셨군요. 이를테면 은행원인데 네. 내가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요? 스케이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스케이트에 관한 글을 막 쓰고 네. 혹은 철도에 관한 막 글을 쓰고 이런 분들은 아마추어적인 어떤 열정이 있는 거죠. 그 분야에 네. 대해서.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 국민 TV 라디오, 국민 TV도 굉장히 어떤 그 혁신적인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형 그렇죠. 미디어니까 네. 방송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 미디어들이 정말 전범으로 삼고 있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훌륭한 모델이었죠. 2000년 2월 22일 뭐 2시 22분 뭐 이런 식으로 그 창간을 했는데 네. 이 오마이뉴스가 우리나라의 10대 미디어 이게 약간 부풀려진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다지 큰 어떤 물적 파운데이션 없이 물적 네. 토대 없이 10대 미디어 영향력의 기준에서요. 꽤 신뢰도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10대 미디어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채 1년이 안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 이전에는 거의 상상할 그렇지. 수 없는 속도였던 거죠. 네. 그리고 미디어 게릴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누구나 또 시민은 기자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썼고요. 그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지금은 굉장히 식상한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깜짝 놀란 거죠. 1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이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이토록 시민들의 지지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시민이 자기가 직접 기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가르치려고만 들었지만 네. 내 주변에 있는 얘기, 내가 들은 얘기 이것도 뉴스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다. 네. 라는 그 가치를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지금은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의 가치가 네. 발전적으로 계승이 되고 있나라고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그 당시로는 정말
칭찬할 만한 네. 정말 위대한 시도였다. 그 위대한 성공을 충분히 거뒀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 오마이뉴스를 하나 이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블로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네네. 예, 블로그와 싸이월드가 뭐가 다르냐? 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싸이월드와 블로그는 정말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 다르냐? 네. 싸이월드도 인터넷의 어떤 그 HTML,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블로그도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건데, 네, 네. 꼭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웹브라우저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웹브라우저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뉴욕에서 똑같습니다. 구글이 처음에 그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뉴욕 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거의 몰라요. 어쨌든 변론으로. 블로그는 그럼 뭐가 다르냐? 네. 블로그는 정말 1인 미디어. 네.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 생산자로서의 어떤 언론 소비자, 언론 생산자를 가능하게 한 도구인 거죠. 싸이월드는 어떤 차원에서 블로그라고 할 수 없냐면, 뭐 그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네, 블로그 네, 네. 싸이월드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 접근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네. 블로그의 어떤 그 필요적인 요소로, 네. 이를테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지 너는 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트랙백이나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네네. 또 링크 같은 것들, 네, 하이퍼텍스트 링크라는 말은 네. 어쩜 한두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다들. 링크를 구현한다던가 뭐 댓글을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똑같지만 이 디자인을 내가 뭐 교체를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약이 면들.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RSS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사람 다 굉장히 지루해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선생님도 굉장히 좀 약간 살짝 좀 지루하다 라는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저도 다 몰랐던 건데 네. 제가 여기서 뭐 기술적인 얘기나 혹은 네. 역사를 들려드리려고 그죠. 이 소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 네. 이 아마추어 저널리즘의 위대한 전통, 이건 전통이라고 할 만합니다. 불과 10몇 년에 불과하지만, 10몇 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학자들, 또, 네. 뜻있는 지식인들, 시민들이 한국의 모델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한국의 어떤 역동적인 창조력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네. 지금도 과연 그걸 부러워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미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작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한겨레와 허핑턴 포스트가 결합을 해서 그죠? 제휴를 해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오늘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네. 허핑턴 포스트 모델을 저희가 일종의 수입을 한 거죠. 네. 하지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2000년대 초에는 오마이뉴스의 모델들을 뭐 미국의 어디 뭐 지역에서 실험을 하고 파리의 누구가 어떤 기업들이 실험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허핑턴 포스트의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시장에서의 어떤 위상을 차치하고 철학적으로 뭐 시장에서 위상 이런 걸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허핑턴의 간택을 받아서 혹은 허핑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미디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것도 한겨레가 글쎄 말이죠. 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 소비자로서. 네네. 어떻게 그 색깔이 그 링크가 될 수 있는 색깔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럴 수도 있고 한겨레가 좀 더 젊은 시도를 할 수 있다. 뭐 르몽드 같은 경우에도 허핑턴 포스트와 결합을 해서 르포스트라는 매체를 창간을 했고 르포스트라는 매체는 꽤 많은 젊은이들,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긴 한데,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 경향에만 추수할 것인가, 혹은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좀 어떤 곤조를 갖고 던질 것인가, 뭐 이런 지금 싸움 혹은 그런 어떤 중요도의 차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의 차이에 있어서 한겨레의 선택은 약간 좀 후자 쪽으로 독자의 입맛에 맞게 거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안내문에 거기 되게 좀 교묘하게 표현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이제 수용자 위주로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제가 달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건조 없이 그냥 니네들 입맛에만 맞춰서 우리가 써줄게. 이거랑 뭐 다른가 이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입맛에 맞게.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네.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네. 아 우리를 위해서 써준대. 네네. 하지만 한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니네들이 뭔데 우리 입맛에 맞춰서 써? 내가 되게 나쁜 놈이야. 이를테면 내가 되게 나쁜 철학을 갖고 있고 나쁜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간이라는 건 아이 쓰레기 같은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 입맛에도 맞춰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대. 물론 거기서 생각하는 굉장히 것은 그거는 비판 시각이 있는 분의 생각일 수 있죠. 그쵸. 뭐 그런 특이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런 네. 표현을 쓰진 않았겠죠. 네. 상식적인 일반인을 네. 놓고 네. 썼겠지만, 네. 어쨌든 공급자, 수용자라는 네.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네. 2014년에 한겨레가 네. 라는 차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셨군요. 예, 네. 걸렸어요. 네. 네, 오늘 소비자주권시대 슬로우 뉴스 편집장이신 민노 씨가 오늘 조금 진지하고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론 소비자가 이제는 생산자로 겹쳐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마추어 저널리즘의 이제 오마이뉴스 탄생과 블로그 시대가 개막됐다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해서 굵은 사건을 몇 개 나열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는 태어나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너무 또 쉽게 마치 요절하는 아티스트들처럼 지금 굉장히 쇠락했어요. 블로그 자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네. 저도 저 자신의 정체성을 네. 블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로그가 좀 더 가치 있게 역할하기를 누구보다 기대하지만 블로그는 확실히 쇠락했어요. 그리고 블로그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우리가 스스로 미디어고 우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본의 바탕에 있는 그런 끈끈함 또 뭐랄까 내가 박사 아니야. 나 박사 아니야. 나 뭐 좋은 대학 안 나왔어. 나 중졸이야.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거. 저는 그게 블로그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누가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누가 나 간섭 안 해. 나 내 멋대로 쓸 거야. 너희들이 뭐 데스킹이라는 표현에서 편집을 하고 뭐 취재원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그거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 진실로 인간의 목소리를 최초로 누구나 낼 수 있었던 수단이었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근데 지금 그 블로그는 쇠락하고 네. 사람들은 SNS라고 불리우는 예. SNS에 두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 같은 독립형 블로그, 오픈소스라고 불리우는 도구를 직접 가져와서 블로그라는 집을 짓고 네. 일종의 독립을 하는 거죠. 네. 웹이라는 공간, 인터넷이라는 네. 공간에서 지금은 근데 굉장히 안락할 수는 있겠지만 혹은 그게 굉장히 트렌디해서 멋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서버를 둔 혹은 뭐 어디에 서버를 둔 미국산 회사 저는 뭐 국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민족주의 뭐 이런 거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는 네. 모바일과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한 네. 이걸 뭐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두 회사의 지붕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사람이 지어준 커다란 거실에 다들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거실이 근데 거의 지구 반만큼 큰 거죠. 그렇죠. 예. 아프리카 쪽 빼고. 네. 근데 왜 지구를 덮을 만큼 큰 거죠. 왜 자기만의 안락한 집을 떠나서 다 그 거실로 다 모여들었을까요? 저는 블로그 자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블로그가 미디어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로그 자체도 미디어지만 협의의 미디어들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 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로 성장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는.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많은 블로거들이 열심히 자기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포털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은 뭐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물론 달랐고 또 독자의 규모가 달랐고 영어권이잖아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콘텐츠 내가 글을 썼어요. 그게 아무리 초라한 글이라도 나 어제 엄마랑 짜장면 먹었어 라는 글을 썼어.
그러면은 그 글을 네이버에 많이 검색을 한다고 쳐요.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오리지널 콘텐츠잖아요. 네. 어제 엄마와 내가 짜장면을 먹었어. 이거는 오리지널 에피소드고 오리지널 콘텐츠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나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이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네이버 블로그가 감동하여 그것을 퍼갔어요. 네. 제 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절대 다수인 환경에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저의 블로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잠재적인 독자들이 네이버 안에 머물겠죠. 그렇죠. 거기서 다 볼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다 제 글을 가져다가 쓰고 있으니까 자기 글이냐 혹은 스크랩하는 것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짧게 그냥 링크라는 개념이 핵심적이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링크를 걸고 나 오늘 어제 이런 글을 읽었어. 얘가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되게 감동적인 글이야. 너도 한번 읽어보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건데 자기가 그냥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네요. 펌입니다. 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 블로그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겼어요. 블로그라는 거는 물론 무슨 저는 상업적인 블로그든 고결하게 무슨 독야청청하든 자신의 선택이에요. 난 돈 벌기 위해서 블로깅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파워블로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은 리뷰라는 거 있잖아요. 리뷰라는 것은 나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어떤 학위나 박사 학위나 어떤 타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를 정말 자동차 학과는 전혀 상관없이도 자동차 10년, 20년 공부하면은 거기 블로그에 쓰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독자들이 알아줘서 자동차에 관해서는 얘가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소신을 똑바라지게 얘기할 수 있는 애다. 그런 블로거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야 소나타 요번 새거 한번 줄게. 네가 한번 리뷰 좀 해라. 공짜로 줄게 우리가 그냥.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속될 수밖에 없죠. 종속되는 거죠. 자본이 종속되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은 깨끔이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베비로즈라는 분이 깨끔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몰고 다니는 요리 인테리어 블로거들 이런 블로거들 분이 공구라는 수단으로 그것도 공구 투명하게 하면 좋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독자들의 신뢰관계에 바탕한 게 블로그인데 그리고 독자가 내가 누군가의 블로그에 가면 내가 독자인 거고 누군가가 블로그를 하더라도 나의 블로그에 오면 그 사람이 독자인 거죠.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 신뢰관계에 바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는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파워 블로거라는 사람들이 또 소위 말하는 광고주 혹은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에이전시 빼놓을 수 없지만 어쨌든 광고주,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팔아먹고 싶은 사람들은 또 블로그를 호구로 보는 거죠. 어쨌든 매출이 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에 자신의 의견을 못 바꿔버린 거죠. 내 목소리가 만약에 저 스폰서가 없었다면 난 A라고 분명히 말했을 건데 깨끔이 한번 내가 스폰 좀 땡겨주면은 캐시를 바로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 1억, 2억 이런 단위예요. 그렇죠. 보통의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였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고 블로그라는 거는 저렇게 돈에 이렇게 사고팔릴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라도 파워블로거는 못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워낙 개개인의 어떤 취향과 선택이 강해지다 보니까 윤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희박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포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면 포털은 뉴스 생산자입니까? 여기도 겹쳐지나요? 포털을 과연 언론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포털 뉴스 논쟁 또 혹은 포털이 그냥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냥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든 그냥 공론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무색무취
무색무취냐 아니면은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뉴스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네. 언론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네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 다르고 네. 또 법원의 입장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참조할 수 있는 사안은 이를테면 법원의 입장은 뭐냐 그럼. 얘네들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네. 에디팅을 하잖아요. 편집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배치 그 자체가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포털 명예훼손 사건에 네. 있어서 네. 책임, 일종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냐 마냐라는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 일부 포털의 언론성을 네. 법원은 적어도 법원은 지금 네.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파워의 차원에서는 포털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포털의 당사자들도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 언론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단순한 유통업자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고 어떤 그쵸. 의미에서는 주체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네. 이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히 컸겠어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클 때. 그죠? 굉장히 크죠. 네. 특히 뭐 지금은 굉장히 낙선세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 국회의원이 계세요. 네. 이분은 뭐 김구라 얘 좀 좀 짜증난다. 퇴출시키자. 누군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진성호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는 평정됐다.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이버는 평정됐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소리냐. 네. 얘네들 포털을 좀 조져야겠는데 다음은 좀 아직까지 좀 까불고 있는데 네이버는 내가 평정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뭐 괴벨스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을 만한 말이에요. 네. 근데 뭘로 평정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르겠어요. 뭘 평정했는지. 이분이 또 그 1등 신문이라고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어떤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이분 지금 새누리당인 전신 한나라당의 유력한 뭐 초선이긴 하지만 유력한 국회의원이 굉장히 언론성이 강한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곳에서 네. 이야기하고 떠들고 자신의 온라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N모사 네이버를 평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네. 그게 2007년이 8년인 거예요. 네이버 평정 얘기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이 좀 특이한 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예. 이제 민노 씨가 몇 주 후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 블로그를 만들고 내 사이트를 만들고 또 내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마치 많은 사람과 그냥 소통하는 것이 현 시대에 있어서 소통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인식의 깊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요? 선생님 말씀에도 일정하게 공감을 해요. 네. 하지만 두 가지 양쪽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무슨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했다. 제 굉장히 계몽적인 거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 생긴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네, 네. 누가 나한테 야 이거 너 해야 되잖아. 너 이렇게 몰라. 라고 하면 사람이 반발심부터 생겨요. 저는 이 청취자분들이 뭘 모른다라고 생각해. 제가 너무 더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드리는데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개념을 알아야 되거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은 해야 된다. 진짜. 네. 네. 너무 막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최근에 저희 그 슬로우 뉴스에서 글 하나를 썼어요. 네. 네이버에 관해서 썼어요.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냐. 저희 이정환 동지께서 이정환 기자가 썼는데 네이버에 최근에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진성호 씨 얘기하고 네. 생각이 났는데 네. 뉴스캐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네.
네이버의 공간을 언론사에게 빌려주고 공짜로 빌려주고 또 소비자들 이용자들에게 공짜로 빌려주고 그걸 뭐 뉴스캐스트 뒤에 캐스트를 붙여서 뉴스캐스트 무슨 캐스트 이를 운영했어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왜냐 언론사들이 너무 여기서 믿기지를 많이 하니까. 뭐 정말 충격 헉.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 과연 점점점 이런 것들이 돌을 더해가서 계속 믿기지를 하니까 클릭을 하게 만드는. 클릭을 하는 거죠. 제목으로 믿기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보면 막상 별로 없는데 이게 한 3, 4년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거 도저히 뭐 독자들의 원성, 이용자들의 원성 때문에 이게 무슨 쓰레기의 장보다 못하다. 언론이 그걸 계속 빌미를 제공을 한 거죠. 그걸 폐지를 했어요. 그거 대신에 뉴스 스탠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뉴스 스탠드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조선일보 관련된 사안인데 얘네들이 이제 첫 화면에서 믿기지를 못해요. 첫 화면에 믿기지를 못하지만 우리 포털의 특유의 장치가 하나 있어요. 실시간 인기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온라인 부서가 생깁니다. 각 언론사에. 이를테면 선생님께서 지금 약간 뭐 방송상에 실수를 했는데 그게 여기 청취자가 한 2,000만 명 정도 돼서 그게 바로 뭐 네이버 실시간 인기 1위까지 올라갔어. 뭐 그러면 좋잖아, 지금. 그러면은 각 언론사에서 그 기사가 정말 1분 뒤에, 2분 뒤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끝난 드라마 얘기도 실시간 나오는 것처럼. 아주 고정이죠, 이제. 고정이고. 근데 조선 1등 신문이라고 말하는 조선일보에서 뭐 그거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대해서 글을 쓴다를 이걸 저널리즘이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있는 한 독자들,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반응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뭐가 나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쁜 건 뭐냐? 똑같은 얘기, 비슷비슷한 얘기, 살짝 토시만 달라서 정말 조사만 달리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60번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시스템을 체제를 어떤 좀 뭐랄까 고요하고 깨끗한 호수의 어떤 흙탕물 분탕질하는 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똑같은 뉴스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딴 집에 안 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급을 함으로써 똑같은 뉴스를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 쏟아냄으로써 검색했을 때 실시간 인기 검색어 클릭을 했을 때 뉴스 창이 나올 거잖아요. 뉴스들이. 그걸 계속 이제 독자들이 똑같은 뉴스라도 소비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네이버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냐. 강하게 대응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민중의 소리가 비슷한 얘기. 민중의 소리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연예 뉴스, 대도 않는 연예 뉴스들을 쏟아냈어요. 민중의 소리인지 이게 썬데이 민중인지가 헷갈릴 만큼 쏟아냈는데 그 민중의 소리 퇴출시켰습니다. 또 유시스가 기사와 광고의 경계를 막 허무는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제재를 했어요. 명백하게 조선일보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침묵의 이유는 뭘까? 글쎄요. 네이버도 갑이고 조선일보는 슈퍼갑 혹은 네이버도 슈퍼갑이지만 조선일보는 울트라갑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1부 경계를 넘어서 거의 2부 시간까지 들어갔는데 물론 이게 담벼락처럼 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오셔서 왜냐하면 이 얘기가 연결 얘기가 아직 사실은 안 끝났지만 저희가 그쵸. 이만쯤에서 오늘 순서 민노씨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진진한 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